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2의 고유이에요. 자, 오늘은 진료 행위로 산정하기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 진료로부터 해서 이제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마취료. 오늘은 이제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그래서 마취료 산정 기준,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자, 그리고 처치료, 수술료, 퀘스트료, 치과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많기는 한데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기본 진료료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마취료. 마취료는 여기 보시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마취하면 수술 시 들어가는 마취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술을 위한 마취도 마취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또 하시는 것 중에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신경 차단술, 이제 신경을 블럭 시켜가지고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마취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치료 비용까지 마취료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전신 마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마취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전신 마취, 부분 마취는 요 밑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요 종류는 이제 두 가지지만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정맥 마취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인트라베이너스 IV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날레이션, 그래서 호흡, 이제 우리 이렇게 오투 그게처럼 해가지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수술실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 이제 호흡 마취라든지, 그 다음에 척수 마취라고 해서 우리 스파이널 통해 가지고 마취시키는, 그래서 이 척수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무통 분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하반신 마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페인 클리닉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척수 마취고요. 이제 척수 마취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경막 외 마취라고 해가지고 에피듀랄, 이제 척수 신경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신을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막 외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척수 마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부작용으로 막 굉장히 심한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이 에피듀랄 아네스테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하고 좀 대퇴부 일부분만 이렇게 마취시켜가지고 하는 이제 경막 외 마취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치과에서도 마취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취시키는 방법의 종류. 자, 그 다음 이제 마취 구분. 그래서 크게 이제 제네럴, 전신 마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이라고도 하고, 레지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국소 마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전신 마취하고 국소 마취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신 마취는 의식이 소실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의식 자체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취를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소 마취 같은 경우는 의식을 초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국소 부위의 통증을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전신 마취 제네럴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마취 약을 중추신경계에 작용시켜요. 네. 우리가 의식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게 중추신경계가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의식하고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각종 마취 약을 통해 가지고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이제 전신 마취를 시키는데요. 이제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흡입,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레이션, 마취약을 이제 이날레이션 시키는 게 있고, IV,
그 정맥 마취하는 병원가 있고 또 A날 통해 가지고 마취시키는 직장 마취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신 마취가 들어가게 돼요.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IV로 정맥 마취하고 이널레이션 흡입 마취를 이제 같이 하는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어네스테시아 또는 뭐 레지널 어네스테시아라고 해서 국소 마취가 있는데요. 국소 마취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소의 부위,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부위에만 이제 통증 감각을 없애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소 마취 같은 경우 이제 표면 마취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침윤, 이제 스며들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전달 마취제를 이용을 한다던가 척수 마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페드린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에페드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척수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널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반신 쪽 해서 이제 그 하반신 마비를 시켜서 페인을 컨트롤 시키는, 그래서 페인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무통분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 에페드린이라는 척수 마취 약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만 이제 마취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마취료 산정 지침을 보면 우리 여기서도 보이지만 요 신생아냐 아니면은 1세 미만이냐 아니면은 1세에서 6세 미만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80세 이상의 노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급이고요.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 마취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신생아 마취 같은 경우는 100%, 만 1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50%, 그 다음에 6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30%를 가산하시게 돼요. 그래서 요 100%를 가산을 하려면 여기 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다가 1이라고 산정을 해야 되고, 1세 미만은 이제 50% 가산이잖아요. 50% 가산하려면 A라고 첫 번째 자리에다가 코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세에서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B, 그 다음에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다가 4라고 기재를 해 주시면 요 마취료가 이제 소정 점수에 맞춰서 가산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급 종합병원하고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병원급보다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수술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20% 더 가산해서 120%가 되고요. 1세 미만 같은 경우는 50%에서 또 50% 더 가산해서 100%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 1세, 그 다음에 이제 그 만 1세에서 60세 미만 같은 경우, 소아 같은 경우는 50%를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산정 코딩 첫 번째 자리 이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D, E, 그 다음에 이제 만 1세에서 6세 미만은 F, 이렇게 이제 산정 코드에다가 코딩을 잘 하게 되면은 요 마취료 이제 그 부족함 없이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마취료 산정 지침에서 보시면 이제 마취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서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요, 추가로 또 50%를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작 시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5라고 기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따로 이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술 중에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에 대한 처치.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일반적으로 했던 거 말고 우발적 사고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오투를 이날레이션 해야 된다던가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던가 뭐 CP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심제, 우리 디지탈리스 있잖아요. 강심제 등 비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술하면서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뭐 산소 흡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EKG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술을 위한 마취도 있고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공부는 다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동일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수술을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했다. 아니면은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 소정 점수만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척수 마취도 있었고 호흡 마취도 있고 정맥 마취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호흡 마취를 하다가 뭐 IV 정맥 마취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원래 처음에 주된 마취 그 소정 점수만 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르면 각각 산정할 수 있지만 동일 목적을 위해서 마취가 이제 두 가지 아니면 이제 마취 방법을 바꿨다라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가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주된 마취만 소정 점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원 중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원 중인 환자가 이제 소아가 체중이 1,500g 미만, 그래서 1.5kg 미만인 이 영아한테 마취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취료 소정 점수에서 300%를 가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요것도 근데 이제 위에서 나왔던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100%, 그 다음에 1세 미만은 이제 뭐 50%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추가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가산하지 않고 이제 1.5kg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신생아나 만 1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도 입원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취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200%를 가산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50%, 30% 가산은 빼고 얘만 산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장기 이식을 위해서 수술을 할 때 마취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장이나 폐 체외순환법을 이용한 이런 마취라든지 그래서 약간 고난이도 이런 수술 마취법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마취료의 소정 점수에서 50%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산해야 되는 것들이 마취료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대별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입원 중이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도 요 금액이 그러니까 가산되는 퍼센트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자, 정리를 해 보자면 마취료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마취를 할 때 필요한 재료라든지 약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마취료로 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취할 때 우리 주사료도 마찬가지지만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아까 100% 가산한다고 했었고요. 병원, 네. 그 다음에 만 1세 미만 50% 가산. 네.
만 1세에서 6세 미만이나 만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 30%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신생아는 120, 만 1세 미만은 100, 그 다음에 6세 미만은 50%.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 PPT 요 페이지는 7페이지는 좀 따로 이렇게 오려놔서 벽에다가 붙여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 그래서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라던가 공휴일에 이제 그 응급진료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취를 시행할 때는 50%를 가산한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또 수술 중에, 그러니까 수술 중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우발적 사고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처치,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우리가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이제 마취했을 때는 이 마취 초빙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도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을 하면은 예, 이렇게 초빙료는 이제 제외를 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이제 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뭐 수술을 위해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했을 때는 이렇게 따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취료 시간 산정 기간. 네. 자, 얘는 이제 그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요. 마취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기준 산정은 이제 1시간으로 하되, 시간이 이제 경과가 이제 더 길어졌다라고 하면은 1시간 초과하고 나서 매 15분마다 증가할 때마다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취료는 기준 시간은 1시간이다. 1시간을 초과한 후부터는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료비 명세서 작성을 할 때 마취료 같은 경우는 자, 1란에다가 기재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란에다가 기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마취료 같은 경우는 마취 행위료가 있었고, 마취용 재료, 마취용 약재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명세서 작성을 할 때 마취 재료하고 약재는 1란에다가 기재를 해요. 그래서 1란에 기재를 하면 종별 가산율이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마취 행위료, 기술료 같은 경우는 그 종별 가산율도 적용이 되는 2란에다가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취료 산정하는 거를 좀 보면 여기 보면 공휴일에 만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마취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그 소정 점수가 있겠죠. 자, 소정 점수에다가 나이가 만 6세 미만이니까 30%, 그러니까 0.3, 그 다음에 공휴일이니까 0.5를 이렇게 총 더한 요 합계가 이제 그 마취료 산정 지침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면 마취라든지 치면 마취나 이제 간단한 그 전달 마취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시술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뭐 리도케인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뭐 국소 마취, 우리 뭐 슈처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그 로컬 마취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취 코딩 하는 거 잠깐 볼게요. 이제 마취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초빙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점수 가산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취 관리 기본은 1시간이다. 네. 1시간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할 때 그 엔도트라키알
치료를 하느냐, 기관 내 삽관을 통해 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이널레이션 통해 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산정 점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트라케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테터를 입안에다가 기도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삽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신 마취 많이 또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취 유지 같은 경우는 매 그 시간마다 초과를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하는데 15분 증가할 때마다 계속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 이제 코딩 같은 거 좀 할 때, 몇 번째에다가, 그 다음에 코딩은 그 숫자를 뭘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쳐다봐가면서 눈에 익히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활 및 물리치료료라고 해서 이항요법료를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재활이라든지 물리치료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불편해진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재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그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이제 이항요법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재활 및 물리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히트 테라피, 열치료, 그 다음에 콜드 테라피라고 해서 뭐 냉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기본 물리치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파라핀을 이용한 거라든지 그 풀 테라피, 뭐 물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 재활치료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치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제 풀치료라든지 작업치료라든지 보행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문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기본 물리치료냐, 그 다음에 단순 재활치료냐, 전문 재활치료냐, 뭐 아니면 이제 그냥 우리 그 피부과적으로 이제 자외선 치료라든지 적외선 치료 이런 것들 들어가는 기타 치료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자, 기본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리 심평원에 그 심사평가원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상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먼저 이제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 물리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히트 테라피나 콜드 테라피,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자극해가지고 치료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간섭파를 전류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이상 실시했다라고 하더라도 외래는 하루에 1번만, 2번은 하루에 2번만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번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정 기준 횟수는 조금 기억을 해서 이제 과다 청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단순 및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파라핀욕이라든지 운동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트랙션 견인 치료 같은 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얘도 똑같습니다. 외래는 하루에 1번만 인정이 되고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만 산정을 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중추신경계통에 해당하는 재활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에서 그 신경이성 방광훈련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같은 경우가 이제 전문 재활치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가 기본인지
단순 재활 치료인지 전문 재활 치료인지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얘도 똑같죠. 외래는 하루에 한 번, 입원은 이제 여러 번 했다라고 하더라도 2번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료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평균, 그래서 월 평균으로 잡기도 하고요. 뭐 주 평균으로 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월 평균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30명까지만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주 단위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하루에 30명까지 나누어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료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 네. 일정한 면적에 해당 치료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장비라든지 상급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미리 심사평가원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 신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실이라든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했을 때 이제 이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월 평균으로 하기도 하고요. 주 평균으로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급여 환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일일 평균 30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상근 물리치료사 말고 네. 격일제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요, 반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0.5인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제나 격일제 물리치료사를 두면 하루에 15명까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를 막 그러니까 환자는 좀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뭐 2-3명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정규직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병원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물리치료사 1명을 이제 그 상군으로 두고 나머지는 시간제나 격일제로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2명, 3명 있다고 그래서 다 상급 물리치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요. 총 청구 건수는 이제 그 1개월간 또는 일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 일수에다가 물리치료한 실시한 연 인원을 이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딩이 된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치료실, 장비 보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치료를 하고, 그래서 일일 30명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결과를 이제 진료 기록부에다가 꼭 기록을 해 놔야지 인정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히테라피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같은 날 위에 거하고 이제 동일시 같이 했다, 동시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50% 산정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요법료로 갈게요.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질환에 대한 여기 보시면 상담. 네. 우리는 주로 이제 상담을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카우치 같은 긴 의자에다가 편안하게, 그래서 신체를 이제 릴렉스 시키게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이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이런 상담이라든지, 또 여기 보시면 전기 충격요법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시키는데요. 이 전기 충격요법 같은 경우는 그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 치료 기간이 뭐 단기간도 있고 장기간도 있기는 한데요. 그 전기 충격요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장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치료 기간 하는 중에 20회 이내에만 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전기 충격요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신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있고요. 개인 정신치료가 있고, 집단으로 하는 정신치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집단 정신치료. 그래서 우리가 정신치료 같은 경우는 개인이 1대1로 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1대1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이제 같은 그 질병이라든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이런 분들 이제 집단으로 하는 이런 치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치료. 그래서 정신과 이제 가보면 정신건강의학과 가면 한 사람이 이제 그 혼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과의 연계된 문제가 더 많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 치료를 많이 또 권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가족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업 및 오락요법이 있는데요. 작업 및 오락요법 같은 경우 뭐 음악을 이용한 음악 치료라든지 그림 치료라든지 뭐 운동 치료라든지 어떤 이제 작업을 통해서 우리 그 작업 치료사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의 정신요법 치료 방법이 있고요. 자, 개인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심리적 지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릴렉스 시키고 정신 장애를 좀 해소할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 기간이 좀 단기간, 장기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기간에 따라 가지고 지지요법을 사용을 하느냐, 뭐 집중요법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심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그 검사를 한 상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치료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심층 분석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보다는 좀 장기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제 환자한테 했을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3년차 이상만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도를 하면서 3년차 이상만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4년차 다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쭉 PPT 보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리 어떤 이제 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오락을 이용한 것들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 보시면 정신 전문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작업치료사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이제 사회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그 정신요법료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학생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